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주간 전망대를 맡게 된 전민규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안 계실 때 꼭 한번 해보고 계속 싶었습니다. 카톡 보내시더라고요. 불안하신지 계속. 아, 예, 뭐 불안하시더라도 어쩔 예. 수 없습니다. 제가 꼭 이거 계속 해보고 싶어요. 몽골 사진도 보내주시고. 예. 자, 오늘 한 본부장님 빈자리와 또 최창규 연구원이 오늘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걸 대신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먼저 윤창용 연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용 연구원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사실 여기 계시는 저희 부장님이 예전에 한국투자증권 계실 때 제가 거기 밑에서 주니어로 일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장님을 뵙게 되니까는 진짜 청출어람이란 말이 여기서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좀 잘해서 여기 계시는 부장님 자리까지 한번 위협을 해보겠습니다. 후배 맞으세요? 예. 근데 혹시 박사님 동안이신? 저기 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 윤 연구원에 대한 오늘 안 되는데. 디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새로운 패널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창규 연구원을 대신해서 박종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투자증권에서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 팀장입니다. 사실 우리 전민규 박사님하고는 또 인연이 있죠. 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할 때 저를 이렇게 뽑으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 후로 지금 10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베스트 애널이시잖아요. 근데 특히 저희 남편이 채권 애널이거든요. 누구시죠? 이씨 있거든요. 아무튼. 예. 예, 우리 이정범 연구원. 그러시군요. 네. 몰랐네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노리도록 제가 우리 남편의 내조하고 경쟁자로서. 있습니다. 우리 박종현 연구원은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의도에 김동률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뭐 어차피 사석에서는 가끔 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니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세상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승지 연구원. 예.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원래 야근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월간 전망 쓰느라고 어제 야근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월말이니까 이제 월간 분들은... 쓰는 분위기인데 박종현 연구원도 월간 전망. 예, 저도 지금 이제 월간 전망 한참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섭외를 받아가지고 요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자료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에겐 좀 미안한 일인데. 네, 뭐 밤도 있고 주말도 있습니다. 예. 힘내서 쓰셔야 돼요. 예. 네, 하여튼 오늘 요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창용 연구원은 저는 뭐 채권이나 아니면 외환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월보 그냥 제 쓰고 싶을 때 씁니다. 그래서 전 지난주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월보라는 게 없고요. 뭐 저희는 꼭 뭐 월초에 내야 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윤창용 연구원이랑 비슷한 입장인데 우리 똑같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꼭 날짜 달이 바뀐다고 뭐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박사님도 안 쓰셨고 나오신. 저는 저도 지난주에 썼습니다. 예, 지난주에 쓴 게 근데 3월이에요. 3월 월보를. 정말. 이게 자리 배치가 참 그렇게 됐네요. 우리 예. 두 분은 이코노미스트고 여기는 이제 마켓, 여기 FX 또 채권 애널리스트인데 아마 FX도 그럴 텐데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 금요일 날 이렇게 대부분 마감하는데 한참 열심히 썼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무슨 뉴스 날라와가지고 뒤집어지고 뭐 미국장에서 뭐 터지고 이러면 그동안 썼던 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참 맞아요. 항상 월말에 무슨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은 그래도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저는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을 경기 선행지수를 쓰고 있었는데 2년을 썼어요. 2년을 쓰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 선행지수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통계청에서 제 논문을 본 듯이 보신 거 아니에요? 바꿔버렸어요.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학위 받는 게 2년 늦어졌어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네, 뭐 2년보단 낫네요. 뭐야 뭐. 어제 정승지 연구원은 뭐 날밤도 새신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밤 안 샜는데요. 그래요? I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ad,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y. 월간 전망에서 어떤 점들 지금 뭐 주로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제목을 다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 결국 답보 상태, 교착 상태 막 이런 뭐 왜 결국 그냥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닌 상태다. 환율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결론을 일단 내리긴 했는데 일단 달러는 좀 이제 4월에는 계속 달러 지수가 연초 이후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는 좀 반등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은 그래도 많이 안 오를 거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집 박종현 네. 연구원은 어떤 포인트로? 그런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45인승 버스에 타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버스가 잘 가다가 휴게소에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제 기사분이 죄송한데 오늘 근무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리세요. 그리고는 이제 막 마치 이 운전대를 잡은 것 같은 아주 신입 그 기사분이 와가지고 다시 그 운전대를 이제 잡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시 가는데 뭔가 이제 불안한 거죠. 그전에는 되게 베테랑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어서 잠도 좀 자고 가는 게 저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이 신참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뭔가 되게 불안해지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금융시장 보면 그런 느낌이 잘 듭니다. 그 미국도 이 옐런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할머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님 이상이지만 예, 어쨌든 새로 이 중앙은행 총재가 되신 거고 저희 나라도 이제 이 이주열 이 내정자가 이제 4월 달에 그렇네요. 새로 예. 총재 신분이 되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이제 운전사가 바뀌었는데 예. 요분들이 뭐 물론 뭐 기본기는 많이 익히셨을 테고 많이 도로 주행도 하셨겠습니다만 이게 또 실전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뭐, 그래도 운전사 옆에서 많이 네. 구경했겠죠. 예,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예. 옆에 있었으니까 했겠는데 또 이게 실제 운전하는 거랑 옆에서 또 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과연 요 새로운 운전사 두 분이 잘 해나갈까 그게 걱정이 들고 그게 아마 뭐 요번 달에도 특히 한국은행 그 새로 4월에는 신임 총재가 이제 주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4월달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 사실은 그 고민들이 이제 우리 같은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새로운 운전수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할지 스타일이 어떤지를 뭐 잘 모르잖아요, 그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그렇죠. 가속 페달을 어떻게 밟는지 잘 모르는데 시장에서는 빨리 뭐라도 답을 좀 달라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뭐라도 답을 줘야 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 사실 같은 애널리스트로서 그러나 또 월볼은 우리는 다 안 써도 되는 이코노미스트로서 또 안도가 좀 느껴집니다. 그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전까지 신흥국들은 먹이 살려줬죠, 사실은. 그죠? 네. 먹이 살려주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4월이니까 이제 1분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 뭐 선진국들이 수출 데이터를 그렇게 다 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선진국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창용 연구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길게 추세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다 금융위기 이전에 무역 적자국이었죠. 그러니까 지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뭐 미국은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이 월간 무역 적자가 많을 때는 한 900억 달러 적자였었는데 최근에 한 600억 달러까지 적자가 줄었었죠. 근데 이제 줄어든 배경이 뭐냐면 뭐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됐느냐. 우리 그림 준비한 거 있으면 네. 그림 한번 미국 보여주면서 이제 요렇습니다. 잠깐, 과거에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각했었다가 우리의 관례상 네. 이 그림은 우리 전승기 얼굴 옆에서 가리고 예. 얼굴 가리고 원샷 받으시는 어떻게 네. 네, 아, 저런 예.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예, 금융위기 이전에 한 월간 한 800억 달러 내외 정도 적자를 기록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월간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줄어든 배경이 뭐냐, 뭐 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미국이 좀 제조업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수출이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수출이 회복세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줄어든 건 이제 수입 영향이죠. 근데 수입이 어디서 많이 줄었느냐? 뭐 금융위기 겪으면서 일단은 내수가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긴축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결국은
지금 셰일가스나 오일샌드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원 자립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줄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실제로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줄었다. 뭐 미국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조금은 이야기네요. 거리가 있고 실제로 이제 에너지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든 건 결국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 수단이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물론 셰일가스를 뭐 금융위기 이전에도 셰일가스는 다 묻혀 있었던 거죠. 묻혀 있었는데 그때는 개발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들이 일단은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뭐 신흥국 수요가 견조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융위기 전에 상품 랠리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천연가스 밑에 있었던 뭐 태저한계층에 있었던 셰일가스도 캘 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걸 캐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줄은 거다라고 미국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논외지만 최근에 캐나다 달러가 되게 약하더라고요. 네. 캐나다 경제도 부진하고 그래서 사실 캐나다 경제를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제일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캐나다더라고요. 캐나다가 미국으로 가스 수출하는 게 금융위기 전에 비해 30%가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캐나다 경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그렇죠. 캐나다는 얼마 전에 왜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그 샌드 오일이라고 하나요? 그 네. 좀 그쵸. 지구 예. 온난화 때문에 좀 얼음이 거치니까 그 모래를 모래 짜서 해가지고. 예, 기름 석유를 얻는 그게 좀 개발이 되면서 아, 저 나라 복 받았구나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그 미국에서 더 강력한 에너지 경쟁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래서 캐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유가 되는 모양이네요. 예. 저 미국은 이쯤하고 유로존 얘기를 또 다른 선진국 예, 유로존 얘기를 유로존도 한번 좀 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 관례상 또 예. 예. 금융위기 이전에 무역수지 마찬가지로 적자국이었었죠. 뭐 유로존도 미국하고 똑같았습니다. 부채랭하고 소비하는 국가였었는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역수지가 흑자로 많이 돌아섰고요. 월 지금 한 150억에서 200억 유로 가까이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흑자가 왜 나왔느냐? 유로존은 미국은 아까 전에 에너지가 좀 큰 역할을 했다. 셰일가스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은 사실 결국 부채위기 터지면서 긴축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 수출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배경도 결국은 뭐였느냐? 예, 채무위기가 터지면서 유로화가 약해지다 보니까 여기 쪽에서 수출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겼고 금융위기 전에는 1유로화당 1.6달러였고 지금은 이제 1.3달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생겼고 대신 여기에서 수입하는 데는 비싸졌고 그러니까 조금 수출 쪽이 좀 개선된 부분이고요. 뭐 가장 큰 영향은 결국 부채 위기 때문에 긴축 때문에 예, 내수가 피폐해져서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가 작년 2분기 정도부터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수입을 더 느리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유로존이 작년에 2,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사실 순수출 성장 기여도에서 다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성장 기여도가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재재작년 계속 소비나 투자는 성장 기여도가 연간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4년 연속 플러스였고, 근데 제일 처음에 2년 때 플러스에는 내수가 이제 워낙 찌그러져서 나온,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갖고 수출보다. 그래서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처럼 보였던 거고,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하반기부터죠. 작년에는 이제 수입도 찌그러진 부분도 있지만 수출이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유로화가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맞물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설명할 제가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럽의 수입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연간으로. 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하고 유로존이 이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거든요, 이게. 수입. 두 지역 수입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예, 하얀 막대가 예. 미국이고 파란 막대가 유로존인데 네. 어쨌든 수입량이 안 늘고 정체 상태라는 거. 예. 그렇네요. 이제 쭉 늘다가 금융위기 겪은 이후부터는 지금 예. 정체 내지는 뭐 약간 예, 오히려 조금 줄어든. 앞에 한 2년은 줄어서 사실 순수출 성장도가 예. 플러스 나왔던 거고요. 뒤에는 수입은 이제 정체가 되는데 수출이 유로화가 약해져서 조금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세계 경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의 그 컨셉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하고 신흥국을 구분하는 게 어떤 성장의 단계에서 있지만 역할로 봤었을 때는 선진국이 글로벌리하게 수요를 해주는 수요자 역할이고 그렇죠. 신흥국이 이제 그 수요를 이렇게 백업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선진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이른바 이제 좋아진 콩고물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신흥국으로 떨어지면서 신흥국도 잘 갔거든요. 근데 위기를 겪은 이후에 최근 상황들 보게 되면 선진국 되게 좋게 가고 있죠. 경기는 좋게 가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선진국, 특히 미국 경기 좋아졌었으면 뭐
주변의 신흥국들 뭐 다 이렇게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아마도 오늘 주제가 이제 그런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별화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는 이 캐탈리스트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사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박사님 걸 약간 옛날에 자료 쓰신 거 좀 컨닝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동의했던 게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소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죠. 네. 예. 그럼 이제 미국 소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입한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신흥국 수출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제가 성장률의 브레이크다운을 정확히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아마 소비가 아닐 겁니다. 옛날보다는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셰일가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이제 수출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 좋은 거 이꼴 소비 증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에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예, 다른.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이 뜬금없는 얘기 아니, 좋습니다. 예, 우리 제가 좋아해요. 예. 사실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전 방송 봤는데 예. 지난 방송 되게 재밌게 하는데 오늘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딱딱하게. 그게 너무 진지한 우선 아닌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네. 우선 그 너무 지금 한 본부장님을 대체해야 되겠다는 그 네.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좀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게 같습니다. 선진국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된 것 같고 이제 신흥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선진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가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씨 좋게 사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모아졌는데 그러면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출에서 타격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외환 안정성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 좀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네. 안 그래도 많으시죠.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 그 원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진행된 이 무차별적인 통화 완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기준금리 인하하고도 모자라서 이제 2009년부터는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예. 2009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연준의 밸런스시트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풀린 돈이 결국은 어디를 갔느냐? 신흥국 다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의 자금 흐름 보면은 2009년부터는 계속 이제 인플로우가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신흥국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 돈 덕분에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신흥국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이게 우리 게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기 노력을 했던 애들은 지금 괜찮고 예.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해서 돈 들어오나 보다 이렇던 애들은 이제 다시 돈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게 우리 돈이 아니다 하고 음.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살았던 나라가 네. 어떤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 생각에 남미 쪽에서는 브라질하고 멕시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원래 문화가 삼바. 예. 예. 가보셨나요, 브라질? 예, 삼바. 브라질 너무 멀더라고요. 멀죠. 너무 멀어서. 예. 거기 저도 가본 적은 예. 없습니다. 하여튼 브라질은 뭔가 이렇게 놀 것 같잖아요. 반면 이제 멕시코는 조금 약간 우직한 이런 느낌. 그래서 똑같이 돈은 들어갔지만 최근에 브라질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멕시코가 이제 견조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그런 좀 자세에 있지 않았나. 사실 멕시코, 브라질 제가 보기엔 똑같은 놈들이에요. 예,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그 중남미 애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을 안 하는 국가들입니다. 네, 그냥 놀고 먹고 쓰고 네. 좋아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예. 그 멕시코 대사관에서 우리 모니터링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뭐 어차피 뭐 제가 잡혀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없고 가정이 뭐 바뀌시는 저 같은 애들 누가 멕시코에서 신경 쓰겠습니까? 이게 신경 안 쓸 건데 어찌됐건 멕시코도 사실은 무역 수익 계속 적자예요. 예, 미국의 제조 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자국입니다. 특히 경상수지도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고 있는 국가고 브라질도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가 나는 국가고 이게 뭐 경상수지라는 게 잘 아시지만 이제 상품 수지도 있고 본원석 수지도 있고 서비스 수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뭐 상품 수지가 좀 적자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브라질도 원자재 가격 많이 빠졌다라고 해갖고 상품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심각하냐. 그보다는 걔의 기본적인 문제는 서비스 수지, 특히 본원소득 수지 적자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저축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네들 국채 찍어갖고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들여갖고 성장하는 기 때문에 거기다 이자 지급을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원소득 수지 적자가 매우 심각하고 이 새끼들 맨날 놀러 가는 애들입니다. 이거는 좀 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흥분하면 지금 흥분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거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분석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흥분할 수도 저는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여기서 얘기가 더 나가면 좀 문제긴 하지만 작년에 신한금융투자 프로젝트 이건 저희 사장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자 우리 중남미 이야기를 계속 윤창용 연구원한테 맡겼다가는 이제 무슨 이제 그 험악한 분위기가 나올지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브라질 넘어가- 채권 투자하신 분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에 다르다라는 분리되는데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남미는 기본적으로 쓰는 애들, 노는 애들이고요. 동아시아 요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은 저축하는 국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저축을 한다라는 건 아까 전에 결국 X가 M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수출이 M보다 크다라는 거고 다른 말은 뭐냐면 이게 Y가 C하고 I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생산하는 것보다 내수에서 쓰는 것보다 생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면 여기서 약간 의심스러운 국가들입니다. 저축을 할까 말까 하는 국가. 왜냐하면 얘네들 과거에도 한번 동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한번 일으켰었죠. 그때 배경이 뭐였냐면 뭐 잘 계시지만 박사님 계시지만 이 옛날에 일본이 지네들 땅값 비싸지고 인건비 비싸지니까 거기 가서 공장 다 지으니까는 야 일자리 생겼다고 막 가갖고 소득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나중에 써제꼈죠. 그래서 이제 경상국이 적자가 났던 애들이고 기본적으로 저축을 안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축 성향이 있는 국가냐 아닌 국가냐. 그게 이제 그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그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전에 이런 말씀하시던 게 월급을 주고 나면 직원들이 그 돈 다 쓸 때까지 출근을 안 한대요. 주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또 월급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죠? 월급을 받으면은 쪼개서 저축하고 이 저축이 쌓이는 걸 보고 흐뭇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이야 뭐 금리가 워낙 낮아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금리 그런 높을 나라는 때는 일당제로 바꾸면 안 돼요. 일당제. 일당제로 일급제, 바꾸면 일급제. 일당제로 바꾸면 하루 나오고 하루 안 나오고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문제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족성, 이 국민 성향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기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들기는 하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워낙 덥고 이러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지 맞아요. 못할 겁니다. 그냥 네, 돈 조금 네, 벌면 네. 하더라도 하나 빨아먹어야 되고 예, 그런 국가라서 아주 토속적인 표현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그런 국가들 말고도 사실은 가장 큰 제가 생각에는 우리는 안 보이지만 뭐 네. 중국은 경상국지 흑자국이니까는 안 보이지만 사실 중국의 경상국지 흑자가 금융위기 전에는 GDP 대비 10%에서 지금은 3%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선진국이 긴축 중심이 아니면은 약간 세국 정책 비슷하죠. 지네들 제조업 일으키겠다 이제 빚내 가지고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보는 건 실제로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맞아요. 금융위기 전에 13%, 14% 하다가 이제 7%, 8%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공급과잉 문제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신흥국들이 어떤 위험한 어떤 어려움을 겪는 데서 가장 지금 그 어려움을 겪을 나라로 중국을 지금 지목하셨는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외환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좀 더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국이 사실은 중국이 뭐 그림자 금융이다, WMP다, 뭐 말이 많고 많은데 기본적인 배경은 왜 생겼느냐? 결국 중국은 과거에 명목 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금융위기 전에 한 15%, 20% 성장하는 국가였어요. 지금도 명목 성장을 한 10% 하죠. 하는데 명목 성장하고 명목 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지나치게 낮은 게 일단은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럼 금리가 낮았느냐? 항상 중국의 금리는 낮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90년대 중반만 보더라도 중국 금리 두 자릿수였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90년대 후반부터 개혁 개방을 하고 또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교역시장에 가서 싸워야 되죠. 그럼 누구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되느냐? 교역시장에 가서 일단은 싸우려면 기업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삥을 뜯어야 되느냐? 어찌됐건 중국은 저축국가거든요. 전문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전문 용어. 네. 빙을 뜯는다. 예. 저축국가니까 너무 편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근데 저 부분을 편집하면은 주옥 같은 어떻게 할 수가 말씀하시는데. 없어요. 이거 살려야 되는데요. 네, 주옥 같은 아니, 말씀하시. 저 부분을 편집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그러니까 나. 중건 예. 저축국가니까 이제 네. 좋게 이제 어느 순화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저축국가니까 결국은 이제 가게한테서 저리로 가져와가지고 뭐 국유은행이 좀 먹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해 15% 20% 명목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자산 가격도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저기 이제 동부, 서부, 중부가 있는데 서부의 티벳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은행 가도 3% 주면은 갈 겁니다. 근데 여기 동부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은행 가느냐라는 거죠. 1년에 3% 받고 한 해 15%씩 성장을 하는데 뭐 어디로 갔느냐? 처음에 간 게 주식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6,500 만들었죠. 뭐 PER 50배, 60배 만들고 작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에 어디 갔느냐? 뭐 부양책 하고 할 때 얘네들도 돈 풀고 할 때 갈 데가 어디냐? 딱 생각해보니까 주식은 이미 해먹었고 처먹었고 갈 데가 아예 아, 그 첫자 하나 더 들어가면서 전문 용어가 됐네요. 예. 근데 어디 가느냐? 결국 갈 데가 주택 시장인 거죠. 네. 예, 왜 주택도 한 해 15% 20% 올라가면 정상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성장하니까. 근데 이제 주택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거부들은 아파트 한 동씩 산다라고 하죠. 근데 주식은 단위가 작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해도 되지만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면 뭐 거부들은 한 동씩 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고 싶은데 못 사죠. 그러면 이제 신탁 상품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뭐 거기다 갖다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30% 40%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소득 불균형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계속적으로 삐걱거릴 거다. 금융시장에 문제도 있을 거다 하는데 왜 있게 되느냐.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서 금융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 첫 번째 금리 자유화거든요. 네. 금리의 가격 기능을 시장에서 이제 금리의 가격 기능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시장 기능을 찾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명목 금리가 명목 성장률을 프라이싱을 하게 되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갈 거고. 예. 그러면 자산 가격이 꺼지면서 좀 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데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국은 좀 걸릴 겁니다. 문제를 네, 해소하는데. 네.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경상국이 흑자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방정부 부채 이런 것들 매우 심각하죠. 근데 이 지방정부 재정 적자를 감내하고 남을 정도로 민간의 저축은 플러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러면 그러니까 외환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다는 것들이 그렇죠. 모든 걸 다 막아줄 예, 거다. 좀 막아줄 거는 이런 같은데 이야기네요. 삐걱거리면 충분히 있을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을 지금 뭐 집중 지금 그 해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뭐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우리나라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무역 수지가 우리는 지금 선진국들은 1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3월까지 다 나왔어요. 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무역이 중요한 나라일수록 통계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미국은 사실 무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 1월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3월까지 나왔는데 자, 우리 1월 무역 수지 뭐 1월이 아니고 1분기 무역 수지 1월하고 2월은 무역 수지 흑자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그죠? 상당히 작았습니다. 예. 그 3월은 지금 어떻게들 그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일까지 네. 이 우리 그 수출 나온 걸 보니까 수출이 거의 8%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근데 뭐 1분기 전체로 봤었을 때 무역 수지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같지는 않고요. 확실히 지난해 뭐 상당히 뭐 거의 사상 최고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중국 신나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강하게 못 하겠네요. 이게 원래는 다른 말을 쓰고 싶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그들 나라를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럼 이제 국내 경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느냐인데 수출 증가율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한 2.3%밖에 안 됐거든요. 그쵸, 평균으로. 근데 과거에는 10% 이상 두 자릿수를 예, 예. 계속 기록해 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2%밖에 안 됐고 올해도 지금 뭐 1, 2월 해봤자 뭐 한 자릿수 초반대고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수출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3월이라서 그렇게 크게 반전된 숫자를 좀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선진국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수출이 갑자기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죠?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 비중을 보니까요. 작년도에 한 선진국이 30% 벌써 신흥국이 70% 예, 예.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신흥국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될까요? 지금 수출 어떤 둔화, 그 다음에 외환 위기의 가능성. 우리 무역 수지 흑자가 워낙 경상수지 흑자가 크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다들 동일하십니까? 저는 일단 없다고, 일단 예. 뭐 중기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월 경상수지 흑자도 그러니까 뭐 그 금액 자체는 줄었지만은 1월 역사상 1월 중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예,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줄었던 거라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상 1월 중에 가장 많은 1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출 내역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좀 되게 다변화한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고 품목도 그렇고 사실 예전 같으면 우리 유가 오르면 무조건 무역 적자 나고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석유 제품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유가 오르면 이제 거기서 부가가치가 더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도 갖게 됐고 해외 건설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연간 700억 달러. 그래서 거기서 서비스 수지 흑자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플랜트 수주, 그러니까 되게 좀 뭐 수출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라 신흥국으로 다변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변화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을 참 여기저기서 좀 찾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이제 FX 스왑 포인트라고 수합 시장, 외화 자금 시장에서 여건이 어떤가 보면은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너무 달러가 많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이제 달러를 조달하는 그 라이보 금리보다 우리나라 그 수합 시장에서 더 싸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외국의 은행들한테 가서 달러를 빌려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빌리는 게 차라리 더 금리가 쌌다 이런 이야기. 도대체 달러가 얼마나 많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 우리 정부가 한 3종 세트 있잖아요. 뭐 외환 건전성 관리 방안. 사실 그거를 만든 분들이 해외에 다니면서 뭐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가 좀 어떤 위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좀 돈을 덜 쓰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 내수를 좀 증진을 안 시키면은 뭐 결국 저성장으로 가는 우려가 있지만은 위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움츠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생각을 이제 하고 그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 많이 내고 있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참 쓸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를 못하고 또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또 별로 안 늘어서 작년도 수입 불황형 흑자의 데이터를 그런 성격이 보니까요. 있죠. 내수용 수입하고 이제 수출용 수입 나눠 있는데 그 수출용 수입, 내수용 수입에서 거의 5%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내수용 수입이 줄어서 전체 수입이 이제 감소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결과로 나온 그 무역 수지 흑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만 또 나온 과정에서 또 내수용 수입이 5%나 줄어서 나왔다. 우리 국민들이 참 그 많고 소비도 못하고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게 그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2009년도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작년부터 이제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뀌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한국에서도 다시 글로벌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90년도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터졌다 하면 맨날 뭐 또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3월 위기설, 매돌 위기설 뭐 맨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은 다행히 그 외국인들의 자금은 신흥국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한국으로는 오히려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에는 계속 순유출이었다가 올해는 다시 순투자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게 우리나라 자산에 대해서 안전하게 볼 건지 말 건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네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건데 다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자취했었을 때인데 자취하니까 빨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이렇게 새 것이 없더라고요. 다 입었던 거예요. 가장 헌거 중에 가장 깨끗한 거 하나 그리고 막 입어야죠. 이렇게 빨래통에 있는 거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별로 냄새 들 나는 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입고 갔던 경험이 나는데 아마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자산을 원화 자산을 볼 때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신흥국 아니 미안하게 했었지만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 뭔가는 완전 비중을 제로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너무나 다 더러운 거예요. 나머지들은 막 여기 막 튀고 뭐 김치 국물 튀고. 근데 한국은 그나마 멀리서 보면 괜찮아 이렇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양말에 비유 안 해서. 양말. 어차피 미국은 이제 수입을 많이 안 해주는 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도 또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또 선진국을 선호하게 되고 신흥국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윤창룡 연구원은 이런 선진국 선호 현상, 신흥국 기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갈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장 무책임한 말이 당분간이라는 말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 훨씬 성과가 좋았죠. 미국하고 유럽은 한 30%씩 올라가고 뭐 일본은 다른 이벤트 때문에 아베 드리븐 때문에 50%가 올라가고 근데 올해는 뭐 일각에서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역발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는 혹시 신흥국을 한번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올해도 여전히 뭐 성과가 선진국이 많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성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신흥보다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왜 그렇게 보느냐? 결국 신흥국이 과거에 미국이 경험했던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경상국이 적자 문제를. 결국 얘네들이 이제 부채 문제에 갔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요. 그럼 결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자기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사가지고 금리를 못 떨어뜨리는 거고 결국 지가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또 외환위기라고 자꾸 얘기하죠. 외환보유기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결국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책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가 이거죠. 제가 오늘 브라질 국채 질렀습니다. 올해 하락 한 10% 절하됩니다. 근데 브라질 금리로 한 10% 이상 받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굳이 저거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환율로 10% 깨먹어도 금리로 10% 보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빨리 올라오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냥 펀더멘탈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역시 올해는 선진국이 신흥보다 나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긴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800원에서 외환위기 때 2,000원 갔다 보니까 바로 경상주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그래서 1년 만에 엄청나게 흑자하면서 금방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는 문제인데 뭐 다양스럽게도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루피아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주지 적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 작년에 정책 대응을 하면서 아직 흑자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경상주지 적자가 팍팍 줄어들고 많이 있거든요. 줄였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은 프라이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중남미나 이런 애들은 아직 그런 조짐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멕시코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멕시코는 에너지 개혁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갖고 그렇거든요. 이게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정경유착이 심한 국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아직 신흥국 쪽으로 간다. 이거는 좀 때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자면은 신흥국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펀더멘탈, 사실 우리는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시장의 관점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좋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증시나 베트남은 지금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결국 예, 부실자산 그쵸. 처리를 하겠다. 예. 자산관리공사를 세워가지고 인수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놈을 샀었을 때 망할지 안 망할지 이 불확실성을 제시하는데 똥덩어리 자산을 한쪽에 이제 파킹을 해준다라는 건 이제 좋은 자산만 남는 거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아니 베트남은 한투가 워낙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한투에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때는 그 한국투자증권이 물량을 모두 다 팔아버리면 베트남을 외환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대가로 우리도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동생 사셨네 관계. 이제. 예, 아 그렇죠. 예, 뭐 공생관계입니다. 예.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공장 지어줘서 베트남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베트남이 최근에 이제 유일하게 뭐 수출 증가세가 한 30% 이상씩 나오는 그런. 삼성전자 효과가 거의 반도체 공장이 아무래도 그렇죠. 있다고 예. 봐요. 여기서 이 그쪽으로 부품이 가서 거기서 조립이 돼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해봤자 몇 프로 오를까 싶고 여기서 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미국이 지금 그렇죠. 가장 예. 고민이란 게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예. 고민일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좋다고 하지만은 뭐 유로가 만약에 환해지
안 하고 들어가면 유로가 저기서 더 강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괜찮은 신흥국이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옥석 가리기로 신흥국을 한번 좋은 신흥국을 찾아봐야 된다. 지금 뭐 부실자산 청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적자가 좀 줄어드는 게 보이거나 시장은 빨리 움직이니까 그때가 타이밍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메이저 신흥국들 브라질 이런 애들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는 좀 약간 미친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너무 뭐 급하게 올라간다는 생각도 5월 듭니다. 총선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막 개혁을 할 예. 거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안정성 여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거를 제가 되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모멘텀 요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앞에서 실컷 얘기한 게 펀더멘탈 모멘텀은 뭐 신흥국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 선진국은 여전히 좋을 거고. 근데 밸류에이션까지 함께 보면 미국 주식 최근에 약간 조정받는 것도 찜찜하고, 뭐 바이오 버블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가격 부담이 있고 이미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반영이 반영이 됐다. 예. 반면에 신흥국은 안 좋은 거 다 알지만 이제 뭐 주가며 뭐 환율이며 상당 부분 싸져서 이제 뭔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뭔가 좀 금융자산은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이 서로 이제 교차하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똥똥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봤었을 때 저는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 선거 많이 올해 선거가 많이 있거든요, 신흥국이. 그러면 신흥국들 투자하는 어떤 타이밍 네. 이런 것들 잡을 때 선거를 중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사실은 각각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른바 이제 뭐 파퓰리즘에 빠질 수 있고 뭔가 정책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쉽게 뭔가를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누가 잡으면 몇 년간은 이제 가게 되니까 비로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이벤트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예상이 가능한 내지는 시장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올해 이제 인도, 뭐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총선이 다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잘 뭐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그 위에 어떤 합리적인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신흥국들 턴어라운드에 가장 키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치적 안정성, 특히 선거 아닌가.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펀더멘탈을 보는 분과 또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분 사이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오늘 채권 전문가 모셨고 또 우리 전성지 연구원 외환 전문가니까 우리나라 금리하고 환율 전망을 하면서 네. 들어보면서 이제 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갑자기 뭔가 긴장되는. 급 마감하는 분위기인데 앞에 갑자기 다른 얘기가 갑자기 글쎄요, 이제 뭐 우리가 글로벌 변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흔히 말하는 이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황을 쓰다 보면 제가 도대체 이 한국 채권 시장 시황을 쓰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을 쓰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결국 글로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남의 나라 이야기하고 네. 그 사실 뭐 앞에 얘기한 가본 얘기가 적도 없는데 그죠? 가봤습니다. 제가 신흥국 해갖고 제가 1월 이번에 뉴욕을 한번 처음으로 가서 네. 황소동산 꼬리 잡고 사진 한번 찍었는데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이제 뭐 해외 변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올해 채권 시장은 사실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5년 정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만 봤었을 때는 그냥 채권 사고 있으면 돈 벌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은 사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이미 금리가 크게 올랐고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중기 추세는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채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들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고 기간이 경과하면 이른바 롤링이라고 해서 만기가 짧아지면서 이 채권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캐리 효과를 포기할 정도로 채권 시장을 암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역설적으로 그런 채권을 들고 있었을 때 나오는 이자 효과, 캐리 효과를 압도할 만한 다른 자산이 뭐가 있냐, 지금 투자할 마땅한 게. 뭐 소액 자산은 할 수 있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해외 글로벌 증시도 좀 비싼 듯해 보이고, 우리나라는 싸긴 하지만 뭔가 모멘텀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 채권 시장 저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강해 보진 않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들고 있었을 때 이자로 수취하는 부분들만큼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작년에는 금리가 확 튀면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채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하반기 가서나 한번 리스크 관리할 때를 고민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은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히려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 네, 실제로 1분기 채권 시장이 의외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부분 작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뭐 채권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분기에 잘 강세를 봤는데 2분기까지도 현재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결국 미국이나 주변국도 봐야겠습니다만은 글로벌 경제가 바닥은 쳤지만 그렇게 속도감 있게 올라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전히 통화 정책은 이러한 느린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이런 후행적인 그런 그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직은 채권 자산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늘 이제 주식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채권 금리가 낮아서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종인 연구원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굉장히 솔깃해져요.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식이 그렇게 재미 못 볼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채권 금리 고거 나오는 그만한 게 어디 있느냐.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좀 가끔 억울한 게 있는 게 이게 금융시장에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시장도 있는데 항상 이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위한 보조 변수로 금리를 많이들 이렇게 보시는데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시장 예측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보조 변수로 봐요. 근데 아마 예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환율 이야기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2분기에 워낙 강세를 강하게 좀 드라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매물은 너무 많고 일단 어떤 호재가 주어지고 또 계절적으로 좀 수출이 본격화되면은 2분기에 좀 환율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왔는데 일단 중국 문재인이 해가지고 예상보다는 좀 환율의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리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통화들이 이제 약세로 가고 그런 흐름들이 보일 수는 있는데 원화는 이제 그 달러 강세에 발맞춰가는 폭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왜냐하면 경상 흑자도 계속 나고 외환 건전성도 너무 좋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다 안 좋은데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좀 자금도 좀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세 정도로 생각을 상대적인 강세라고 하시면은 뭐 떨어지지는 않는데 환율이 그렇다고 크게 올라갈 일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예, 한번 호재가 있으면 이제 밑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한 구간에 좀 갇힌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네, 오늘 자 이제 우리 그 선진국 그 무역 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게 신흥국을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외환이라든가 무역의 어떤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예. 오늘 처음인 거 너무 친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하기죠, 한 오늘.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게 그 괜히 계신.